수술자는 이제 LC에서 정해진 그 날짜에 이제 선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BA를 발급받고, 그리고 이제 LC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서류를 제시를 해서 수출 대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유예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적 서류와 이제 환원음 이렇게 되는데, 보통 선적 서류에서는 신용장에서는 그 전통의 선화증권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풀셋 클린비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클린비어. 여기 이제 온보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말에,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클린비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사고의 사실이 이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제 온보드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물품이 본선에 실렸다 하는 본선 적재의 문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세트라는 것은 보통 선화증권은 이제 세 통, 세 통이 발행되겠죠. 근데 이 전통이 좀 더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익자가, 베네피셔리가 선적을 하고 이 전통을 가져오지 않고 두 통만 은행에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송부가 되고 그래서 이쪽에 수입자가 물건을 다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3자가 선화증권 한 통을 갖고 와가지고 이 물건을 달라고 이렇게 선사에 요구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되죠. 왜냐하면 그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이고 그것은 권리증권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선화증권을 소유한 자가 그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한 통을 갖고 와서 물품을 달라 그러면은 선사로서는 아주 그 낭패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제3자가 그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없게끔 발행된, 만약에 이거 뭐 5통이라도 5통이 발행되었다 또는 3통이 발행되었다 그러면 그 발행된 선적서류 BL은 무조건 전부 다 매입은행에 전부 다 제시를 해야지만이 내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적서류와 환원음에 있어서 환원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Bill of Exchange. 환음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배웠어요, 그죠? 전반적인 그 환음의 그 성격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환음이라는 것은 어음의 발행인이나 지급인이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 금액, a certain sum을 증권상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일의 일정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자, 신용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컨디셔널이에요.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되었을 때, 그때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환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그리고, 요식 유가증권이다. 반드시 어떤, 서식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 그런 증권이고, 유통증권이다. 즉, 다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그런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베네피셔리는, 수출자는, 물품을 제널제에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은행에 환호음을 발행을 하고 매입은행은 그러한 환호음 그리고 선적서류를 이슈잉뱅크에 송부를 하고 그것이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심을 통해서 물품 대금을 지급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슈잉뱅크는 다시 이 BL을 인도를 하게 되죠. 이쪽에 어플리컨트한테 인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플리컨트는 이 BL을 가지고 이제 물품을 찾아가게 되는 이러한 순환고리에 의해서 무역거래가 종결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환어음이라는 것은 이쪽의 발행자 즉 베네피셔리가 발행한 이러한 환어음이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제시되었을 때 이 환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 즉 지급인 주로이가 되는 것이죠. 이 주로이는 무조건 이 환어음에서 이 환어음에 기재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받고 있는 자, 여기서 이제 매입은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취인이 되는 것이죠. 이 수취인에게 돈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그러한 증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의 이제 기재 사항을 보게 되면 환어음은 뭐라고요? 요식증권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환화음은 이제 일종의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비ルブ 익스체인지에서 인쇄가 되어 있고 여기에 페이, 주로이 해가지고 기입한 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화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구가 여기 이미 다 인쇄가 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환화음이 또 환화음으로서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기재해야 될 그러한 필수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필수 사항에는 환화음의 표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이 환화음이라는 이제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지급 위탁 문헌, 바로 이제 앞에 환화음의 개념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구들이 이러한 이 환화음에 대해서, 환화음 금액에 대해서 지급인은 이쪽에 수취인에게 지급을 하세요 하고 이렇게 위탁하는 그러한 문헌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액, 화폐의 종류도 표시를 해야 되고, 지급인의 표시, 지급기일의 표시, 언제까지 지급된다는 그러한 표시, 그리고 이 지급인도 표시가 되어야 되고, 또 발행일 및 발행제 표시 이런 것들도 다 기재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래야지만이 환화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필수 요건 사항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임의 기재 사항 해가지고 환화음의 번호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다 설명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다음 중 환화음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환화음의 필수 기재 사항인 것은, 또는 뭐 임의 기재 사항인 것은 어느 것인가 하고 몇 개의 그 지문을 주고 문제를 정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환화음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환화음의 당사자는 3명이 오게 된다. 그죠? 처음에 환화음 발행자, 그리고 그 환화음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바로 주로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먼저 선지급했으니까, 그죠? 어음 금액을 먼저 선지급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페이가 수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급을 위탁받은 자, 그래서 페이 해서 이 3개가 환화음의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DP나 DA 거래, 추신 거래에서는 바로 이 주로이가 이쪽에 이제 어플리컨트 거래죠. 왜냐하면 추신 거래에서는 그 지급 보증을 은행이 하고 있지 않고 수입상이 그 지급을 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지급인은 주로이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환화음의 기타 기재사항을 보시면, 자, 지급지로서 기재되는 지역은 실제 하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되는 그 지역은 실제 하는 지역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갖다가 이제 명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 및 발행지에서 환화음의 발행일은 어음이 발행된 날로 어음상에 기재된 일자로서 실제로 어음이 발행된 일자는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환화음을 만약에 이것을 이제 발행한 날짜가 10월 10일이다. 그런데 환화음을 이것을 매입은행에 제시한 날짜가 10월 10일이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날짜, 그 날짜를 바로 이제 환화음의 발행일자로 간주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발행인의 기명날인 것은 발행인이 반드시 주로가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된다. 기명날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수익자가 기명날인을 해야 되고, 수출상이 은행에 제출한 그러한 서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용장 방식에서 이 발행인은 바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자, 그러니까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송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 이러한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은 선적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선적한 물품은 이것이다. 신용장에서 제시된 물품을 내가 약정대로 이행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증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상업송장이 되겠습니다. 상업송장에는 어떤 물건이 실려있고 단가는 얼마고 그런 것도 이제 쭉 나오게 되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상업송장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입지에서는 이제 통관을 할 때 그것을 세관에 제출을 해가지고 어떤 그 관세를 물 때, 관세를 책정할 때 그것에 대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송장을 받은 이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청구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통관 수수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업송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선적송장에서 shipping invoice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정상적인 수출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그 송장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견적송장에서 performer invoice가 되는데, 자, 가격 계산의 기초는 말 그대로 이제 견적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단가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것을 개괄적으로 견적을 내 가지고 상대국에 보낼 때 그때 쓰는 이제 송장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이쪽에 그 수입지에 있는 그 수입자가 이러한 물품을 수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이 양만큼의 외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때 쓰는 송장의 역할도 대신하게 된다. 다음에 견본 송장해서 이제 샘플 인보이스가 되는데, 이 수입자가 대량의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하기 전에 어떤 그 샘플을 요구하게 되는데, 한번 샘플 한번 봅시다. 샘플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내가 거래를 하겠어. 할 때 쓰는 그런 송장이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뭐 좀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이 샘플만 노리는 이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래가지고 한국의 그 수출상에게 내가 어떤 물건을 많이 수입할 테니까 한번 샘플을 봅시다. 그래가지고 상대국으로부터 샘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출상은 이제 수출을 할 욕심에 자사의 어떤 그 견본품을 보내게 되는데, 견본품은 뭡니까? 어떤 그 매매 계약에 이제 체결되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물품이니까 상당히 그 고품질의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혹시켜가지고 샘플만 받아가고,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런 악덕 그 사기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것만 또 수집을 해가지고 또 팔아먹는 또 국제 사기꾼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어떤 그 샘플을 요구한다. 근데 그것이 어떤 약간의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그 샘플에 대해서도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좀 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샘플을 이렇게 송부를 할 때, 그 샘플 가격에 대해서 내역서를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견본 송장이 되겠고, 이제 위탁 매매 송장이라는 것은 이쪽에 이제 수익자가 이쪽에 수입자에게 물품을 이제 위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수출은 아니고, 정상적인 애시 거래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내 물건을 네가 수입자가 결국 이제 무상 수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입자에게 물건을 팔 것을 말 그대로 위탁을 하고, 물건이 판매되었을 때마다 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판매되었을 때 그 판매된 금액을 기재를 해가지고 보낼 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위탁 매매 송장, 그래서 consignment invoice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위탁자가 정리를 해보면 위탁자가 이 수입자에게 물품을 계속해서 위탁해서 송부할 때 그때 보내는 송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관 송장, 그래서 커스텀스 인보이스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이 이제 수입이 되었는데, 수입이 되거나 또 수입되려고 하는데, 그 물품이 현저하게 수입국 내의 물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덤핑의 혐의가 있다든지,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세관에 제출하는 그러한 서류를 세관 송장에서 커스텀스 인보이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가격을 이제 책정할 때, 그때도 역시 이제 커스텀스 인보이스에서 세관 송장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사 송장이 있다. 컨슈머 인보이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한국이 이렇게 있고, 중국이 있는데, 어떠한 물품을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건이 100만원짜리라고 칩시다. 전체 금액이 100만원. 그런데, 실제 이것이 국내에서 판매가 될 때는, 100만원에 팔리는데, 이렇게 한국으로 수입이 될 때는 이게 한 200만원에 수출금으로 책정돼가지고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200만원에 상당하는 그 외화가 중국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수입상이 외화를 밀반출하고 싶을 때, 그죠? 그러면 결국은 100만원어치 물건만 구입을 하고 200만원어치를 저쪽에 중국으로 송금을 했으니까 나머지 차액 100만원이 생기게 되겠죠. 이 나머지 차액 100만원은 중국에서
바로 이쪽에 수출상에게 다시 이제 회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합법적인 그 얘가 밀 반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 그다음에 이제 반대의 케이스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출자가 어떤 그 수입자로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물품을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보냄으로써 그 차액을 그 애화를 이제 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 금액은 실제 송부하는 금액은 실제 거래 가격은 100만 원인데 이것을 낮춰가지고 50만 원에 수출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는 결국은 이쪽에 와서는 관세를 이제 포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야 되죠. 바로 그러한 것. 이 수입상이 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거나 그런 혐의가 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재국에 상대국에 있는 그 자국의 그 영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그 검증을 받게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작성된 송장 그것을 바로 영사 송장에서 컨실러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다음에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이제 유의사항을 보게 되면 상업송장은 신용장 수익자 본인이 발행 의뢰인 앞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발행 의뢰인 앞으로 작성은 되지만 결국은 그 지급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바로 발행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은행은 물품이 아닌 서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용장의 그 독립성의 원칙 그리고 추상성의 원칙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상성의 원칙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상업송장의 당사자는 신용장상의 당사자와 일치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이제 엄밀일치의 원칙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용장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것이 상업송장에 청구되어 있는 그 금액이 150만 원이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용장이 분할 선적을 허용한 경우 물건이 한 번에 오지 않고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오는 것, 그것이 이제 partial shipment에서 이제 분할 신용장인데 그것을 허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용장의 금액에 up to 이런 식으로 up to다. 그럼 100만 원까지 또는 not exceeding 해서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또는 maximum에서 maximum 150만 원 그러면 최대 150만 원까지 자 이렇게 이런 용어가 이제 표현이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그리고 신용장 금액 앞에 about, circle, 그다음에 approximately 이런 거 다 앞에서 배우셨죠? 자 이러한 것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이제 과부족의 오차가 허용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10%가 많든지 적든지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예외가 이제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분할 선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전체 금액은 한 500만 원이란 말이죠. 이것이 다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되면 1차 분할 선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죠? 전체 금액은 500만 원이니까 뭐 최대 100만 원까지 내고가 가능하다. 또는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것이 1회 선적분이 만약에 50만 원어치밖에 선적이 안 됐다 하더라도 150만 원까지 주라. 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주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분할 선적일 경우에서는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원 금액과 상업송장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앞에 바로 업투라든지 익시딩이라든지 맥시멈이라든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허용을 한다는 이러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그냥 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업송장에는 반드시 신용장 번호와 발행은행명을 기재를 해야 된다. 이 발행은행명 그리고 신용장 번호 이것이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 여러 통 한 통이 아니고 몇 개의 상업송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원본 한 부에다가 나머지는 4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4분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카피라고 그러는데 그죠? 우리가 책을 한 권, 두 권, 그죠? 한 부, 두 부, 세 부, 네 부 할 때 그때도 물론 이제 카피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에서 그 4분이라는 것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그 상업송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복사기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오리지널입니다. 상업송장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용 원본이 하나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복사기를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장에 이것이 만약에 4통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 4통을 다 이렇게 프린트 아웃을 하고 그 한 통에다가 오리지널이라는 이런 명판을 스탬프를 빵 찍으면은 이것은 내부는 3개는 4분인데 바로 오리지널과 거의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4번이라고 해서 복사기로 카피하면 안 된다. 반드시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서명을 하고 4통을 전부 다 서명을 하고 그 중에 한 통만 거기다가 오리지널이라고 스탬프를 찍어두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기재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기타 서류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포장 명세서가 있다. 그래서 선적 서류를 이제 제시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서류를 말하는데 포장 명세서 물품이 일단 그 송부가 되고 나면은 만약에 카툰 박스가 뭐 100개, 200개 이렇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쪽에 그 바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느 카툰에 어느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패킹 리스트를 짜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박스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게는 어떻다, 그리고 부피는 어떻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이제 기재가 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제 그 패킹 리스트다. 그래서 이제 화물을 식별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서류가 되고, 그다음에 순중량, 총중량, 용적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자, 중량을 이제 기재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선사로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운임을 이제 책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트립 통관조처에서 1차적으로 심사 자료로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운임을 책정할 때, 그죠? 그리고 이 수입자로 하여금 물품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분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패킹 리스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량 및 용적 증명서가 있는데 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등록 검량 업자의 운송인이 운임 또는 운송비를 산출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다. 보통 이제 이 화물이 그 CY 입구라든지 또는 이제 CFS에 소량함을 지파소에 이제 입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것을 이제 그 용적이라든지 중량을 검량하는 그 검량인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 검량이 이것을 용적이나 무게를 재가지고 이것이 그 산출된 용적이나 음량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죠. 바로 그러면 이제 등록 검량업자가 이제 발행한 바로 이제 발행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선사에서는 바로 이제 운임 또는 이제 운송비를 책정을 하게 되죠. 패킹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더 선사로서는 어떤 운임을 책정하기 위한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정확한 운임을 책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용적 증명서 또는 중량 증명서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 Certificate of Orig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산지 증명서가 이제 발행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중국에서 이제 수입되는 그러한 물품과 한국에서 실제 판매되는 물품이 현저하게 이제 가격 차이가 있을 때, 가령 뭐 마늘이 1kg이 중국에서는 뭐 1,000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kg이 10,000원에 팔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수입을 해 와가지고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팔게 된다면 상당히 그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현재의 많은 그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특정 국가에서 적용되고 국제협약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세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은 그 관세를 이제 적용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특혜 원산지 증명서. 이것도 이제 같은 원산지 증명서인데 말 그대로 특혜를 주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다. 그러면 뭐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또는 개발을 촉진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어떤 그 저율의 그런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요구되는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말하게 되는데 일명 이제 폼 A라고 그러죠. 이것을 폼 A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뭐 세계 거의 12위, 실질적으로는 9위에 육박하는 그 세계 교역량을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창 못 살고 그럴 때에는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가가 현저하게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갖다가 수입국에서 아주 고율의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 물품을 수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그 개발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협력 차원에서 그러한 나라의 그 경제 부흥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는 무관세 또는 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하는데 수입상이 그 물품이 어떤 요구되는 그런 품질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수출상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제 인스펙터라고 그러죠. 저도 옛날에 이제 인스펙터 일을 해봤지만, 그럼 이런 경우는 이래요.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인스펙터가 그 공장에서 현품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 물품이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인스펙터가 바로 이제 품질 증명서를 이제 떼주게 되죠. 그럼 품질 증명서를 만약에 LCS 요구를 하였다. 그러면은 바로 내고를 할 때 이 품질 증명서를 첨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검역 증명서면 유생 증명서, 어떤 자국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유생 보건을 위해서 수출상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이건 동식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이제 해당되겠죠.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검역을 통과했다는 그런 검역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바로 그래서 동식물의 검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화장품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생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수익자 증명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익자 증명서. 우리가 이제 무역 실무상으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아주 별의별 바이어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철천지 원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하고자 하는 그 물품이 이스라엘 선적의 물건에 선적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지만이 내고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LC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수출상도 있고, 수입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금지 원칙에 의해서 12세 이하의 그 아동이 그 물품을 생산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을 수익자가 그 증명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익자 증명서가 되는데, 이거 말고 굉장히 많아요. 그 수익자 증명서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바로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되는 거 말고 수익자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도록 만들어진 서류, 그것을 수익자 증명서라 그러는데,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양식은 없고 바로 그러한 사실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그러한 문구를 수출자가 그것을 적고 서명을 해가지고 서류를 제시할 때 같이 이제 첨부를 하면 충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을 완료하고 그리고 수출자금을 회수할 때 베네피시가 수익자가 취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재관 절차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은 환음의 그 매입가 심사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